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제 사건, 콜드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미제 사건들은 오랫동안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 더욱더 해결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러한 사건들이 해결되는 상당수는 새로운 증거물들이 발견되었을 때 해결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증거물 발견 없이도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새로운 증거물도 없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는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티클에서 다루고 있는 미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974년 8월 14일에 한 여성이 자신의 차로 가다가 근처 수풀에 엎드려진 채로 사망한 10대 소녀 2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소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며칠 전 버스 정류장이었다고 하고요. 그러한 정황으로 볼 때 범인 차량을 히치하이킹 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측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주변인이나 지역들에 대한 모든 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사건에서 사망한 10대의 두 소녀 메리 앤 프라이어와 로레인 M 켈리의 사진이 실린 당시 신문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게 1974년인데 1년이 흐르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45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형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형사의 이름은 로버트 안질로티인데요. 이 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버트 안질로티라는 형사는 60년대, 70년대 미국 뉴저지 지역에서 발생한 5여 건의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인물이 로버트 안질로티 형사입니다. 그래서 이 형사 같은 경우는 형사 경력 초기부터 이 사건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승진을 거듭하면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도 이 사건에 대한 파일은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제 사건들을 오랫동안 보면서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리차드 코팅햄이라는 수감자가 이 미제 사건들의 범인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리차드 커팅햄이 한 걸로 알려진 살인사건의 내용과 이 5여 건의 사건은 유사점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형사의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커팅햄이 벌인 살인사건을 보면 70년대 뉴저지가 아닌 뉴욕 타임스퀘어 근처에서 매춘부 여성들을 살해한 사건들이고요. 단순히 살해만 한 게 아니라 고문하고 신체를 훼손하고 이러한 끔찍한 일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제 사건이 벌어진 뉴저지와 이 사건 발생 장소인 뉴욕 맨하탄과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연결점은 이 리차드 커팅햄의 집이 뉴저지에 있었다는 건데요. 이 연쇄살인마인 리차드 커팅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인물이 연쇄살인마인 리차드 커팅햄인데요. 지난 70년대 매춘부 살인사건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멀쩡하게 생겨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40년 넘게 흘러 현재의 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리차드는 1946년생이라고 하고요. 70년도에 결혼을 했고 3명의 자녀가 있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직업으로는 맨하탄에 있는 의료 관련 회사의 컴퓨터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고 하고요. 이 직장이 있는 뉴욕 미드타운 근처에 방 하나를 렌트해 놓고 아내한테는 자기가 밤에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상 이 뉴욕 거리에 매춘부들을 찾아서 배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커팅햄이 벌인 살인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로는 지난 79년 12월 2일에 한 모텔의 직원이 방을 청소하러 방을 들어가 봤더니 두 여성이 사망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사체의 경우는 불에 그을려져 있고 또 손과 머리는 잘려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됐지만 이 모텔에 투숙할 때 가명을 사용했고 다른 별다른 실마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은 80년 5월에 또 비슷한 사건이 3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한 모텔에서 시간을 두고 2건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른 호텔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5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머리가 잘려진 상태로 발견돼서 토르소 킬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같은 달 6번째 범행을 저지르는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 비명소리에 호텔 직원이 달려나갔고 이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고 있는 리차드 커팅햄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당시 사건에 있었던 사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사진들이 너무 끔찍해서 포토샵으로 그림처럼 보이게 처리한 사진 2장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고요. 이 피해자 여성의 가슴이 도려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인데요. 엎드려져 있는 모습이고 머리가 잘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 범인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종신형을 받고 복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안질로티 형사는 이 커팅햄이 이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고 의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당시에도 용의자로 떠오른 적도 있었다고 하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형사에 따르면 사건의 타이밍이나 그가 뉴저지에 거주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적어도 이 미제 사건의 일부는 그가 저지른 범행일 거다 생각을 하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범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인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범인이 감방에서 내기 같은 걸 즐겨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슈퍼볼 경기가 있었던 다음날 감방 수색을 통해서 불법적인 물건들이 방에 있는 걸 발견하고 독방으로 그를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형사가 독방에 찾아가서 이 범인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범인이 호락호락하진 않겠죠. 이 범인도 이 찾아온 형사한테 네가 이렇게 찾아와서 나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형사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범인과 좀 관계 형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1시간 넘게 운전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자기 사무실에 이 범인을 불러서 같이 계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고 하면서 관계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 감방에 갇혀있는 범인에게는 이 형사의 사무실에 오가는 1시간 이상의 드라이브가 엄청난 혜택이었을 것 같고요. 이 사무실에서도 피자도 시켜주고 다른 형사랑 카드게임도 하고 하면서 관계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다 보니 이 범인도 좀 마음이 풀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풀어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자신이 뉴욕에서 저지른 매춘부 살인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종결이 된 거고 이 형사 같은 경우는 별로 관심 없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마음을 풀게 되면 언젠가는 다른 범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다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범인과의 관계를 몇 달, 몇 년간 지속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티클에서는 마침내 이 범인이 자기의 범행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는 이 형사의 사무실에서 질문을 해도 약간 주저주저하고 약간 긴장돼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그러한 이 범인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자기가 예전에 한 가게 앞에서 픽업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마음을 열면서 이 범인이 자신이 했던 범행, 그러나 자신이 한 걸로 알려지지 않은 범죄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리차드 커팅햄의 범죄 고백은 이러한 관계를 맺은 지 6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첫 고백을 하면서 이 리차드 커팅햄이 형사에게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라고 하면서 29세 여성을 차 안에서 목 졸라서 살해한 내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1967년이고요. 이 범죄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내용이 언론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언론에 나오면서 이 리차드 커팅햄의 가족들한테 기자들이 찾아가고 뉴스가 방영되는 걸 보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는 여성이 조금 전에 리차드 커팅햄이 자백한 29세 여성이 낸시 시아바 보겔이라는 여성이고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니 이 살인이 아마도 그의 첫 번째 살해인 것 같고 또한 이 여성이 리차드 커팅햄의 지인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었고 또 직장도 같았으니 아마 직장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첫 고백 이후에 이 리차드 커팅햄은 이 안질로티 형사와 1년간 대화를 거부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자기가 말하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는 걸 조건으로 대화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 리차드 커팅햄의 자백이 계속 나오는데요.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69년에 가게 앞에서 만난 소녀를 살해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녀를 살해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형사는 이 소녀가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인 아이린 블레이즈라는 소녀에 대한 얘기라고 확신을 했다고 하고요. 당시 이 아이린은 18살이었고 강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는 자신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하려는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사건도 자기가 저질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형사의 얘기로는 이 커팅햄 같은 경우는 그런 타입은 아니라고 하고, 또한 그가 자백한 내용 중에 이 범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명확하게 얘기해서 확실히 그가 범인이란 걸 확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는 소녀가 아이린 블레이즈고요. 왼쪽의 사진이 좀 더 어렸을 때고 오른쪽의 사진이 살해를 당한 시점인 18살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찍힌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린 블레이즈의 범인이 밝혀진 이후에 이 아이린 블레이즈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이 범인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한 가지 또 부탁한 건 이 범인이 누군지는 알지만 기소하지 않는 걸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 설명으로는 기소하게 되는 경우 언론에 노출이 되고, 언론이 노출이 되면 이 사람이 다시 또 다른 범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게 될 테니 앞으로 더 많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기소하지 않는 걸 요청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어차피 종신형이라서 뭐 기소를 당해서 추가 구형을 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는 없고, 그리고 또한 이 아이린 블레이즈 가족 같은 경우도 자신들과 같이 범인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가족들이 범인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러한 수사 과정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아이린 블레이즈의 살인에 대해서 자백한 걸 들으면서 이 형사는 직감적으로 같은 해에 발생한 15살 소녀인 데니스 팔라스카의 살인도 이자의 소행일 거라고 확신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의 나이가 비슷하고 또 두 건 다 시체를 급하게 유기한 정황이 있고, 게다가 외모도 비슷해서 계속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소녀가 데니스 팔라스카인데 조금 전에 보았던 아이린 블레이즈와 외모가 상당히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미제 사건 중에 68년도에 발생한 제키 하프라는 소녀의 살인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형사 같은 경우는 이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이 리처드 커팅햄이 벌인 사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피해자 스타일과 좀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 또한 이 리처드 커팅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리처드 커팅햄이 이야기하고 있는 살인사건이 이 제키 하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더 조사를 하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소녀가 제키 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처드 커팅햄의 범죄 사실의 자백을 계속 받으면서도 약속한 대로 기소는 하지 않고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어 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1월에 범죄 스토리 작가가 이 리처드 커팅햄을 인터뷰하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책을 출판을 하면서 내용이 공개가 되었고, 이 형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공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이 리처드 커팅햄도 이러한 공개에 대해서 이 형사에게 따로 뭐 항의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형사의 발언이 나오는데요. 이 뉴욕의 매춘부의 살인사건과 이 10대 소녀들의 뉴저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유사한 점이 없어서 예전에는 좀 의아해했지만 지금은 좀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 뉴저지에서 10대 소녀들을 살해할 당시에는 그도 어렸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죄도 점차 진화해서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는 이런 뉴욕에서 매춘부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데까지 진화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마지막 단락은 다시 아티클 처음에 돌아가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미제 사건, 두 소녀에 대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이 형사도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형사로서는 이 사건도 이 리처드 커팅햄이 저지른 사건이라 생각하고 계속 질문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반응으로는 내가 이 범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앞으로 너 못 보잖아,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범죄자가 이 형사와의 만남을 즐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또 이 형사는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리처드 커팅햄이 뭔가 주저하는 모습도 보이고 뭔가 당황해하는 모습,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있어서 뭔가 다른 사연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흘러 올해 3월에 이제 정말 은퇴를 앞두고 이제 상사한테도 은퇴 의사를 말하기 전에 이 리처드 커팅햄에게 나 진짜 곧 은퇴한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리처드 커팅햄은 은퇴하지 말라 이렇게 좀 설득도 하고, 하지만 이 형사는 나 은퇴하기 전에 범죄 사실 털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차피 말할 건데 빨리 털어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드디어 마침내 올해 4월에 이 두 소녀에 대한 살인사건에 대해 리처드 커팅햄이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경우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리처드 커팅햄이 이 두 소녀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두 소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니 이 두 소녀와 며칠간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개요를 보면 지난 74년 8월에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에 리처드 커팅햄은 차를 타고 출근 중이었고요. 이 두 소녀는 비가 오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 속에 걸어가는 두 소녀를 보면서 유턴해서 소녀들에게 접근했고 이 소녀들이 근처에 있는 몰에 간다고 하니까 태워줄게 라고 하고 이 소녀 둘은 그의 차에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렇게 몰에 도착한 이후에도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이 소녀들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동안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리처드 커팅햄의 얘기에 따르면 이때 비가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그 소녀들도 몰에 내려주고 몰에 갔을 거고 나도 출근했을 텐데 비가 이렇게 오면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세한 범죄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모텔에 데려가서 며칠 같이 있었고 욕조에서 익사시켜서 살해를 했고 또한 시체를 어디에 유기하고 유기한 방법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사건을 고백하면서 이 형사가 관찰한 건 지난 몇십 년간 이 사건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 또한 얘기하길 이 두 소녀를 놔줬어도 이 두 소녀가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도 이 두 소녀한테 이런 일 벌이지 않아도 됐는데 내가 이 두 소녀에게 이런 일들을 벌였다는 게 아직도 괴롭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소녀의 살해에 대해서 자백한 게 올해 4월 14일인데요. 지난 4월 27일에 줌 비디오 콜을 통해서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지난 4월 27일에 줌 비디오 콜을 통해서 기소되는 장면이고요. 여기에 범인인 리처드 커팅햄이 휠체어를 타고 있고 이 사람이 담당 형사인 로버트 안질로티 형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의 마지막은 사실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사건을 아마 이 범죄자가 이 형사의 은퇴 선물로 선물한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기소가 끝나고 이 형사가 커팅햄에게 다가가서 땡큐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니까 이 커팅햄이 You're welcome이라고 얘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는 이 온라인 기소가 있었던 4월 27일에서 3일이 지난 4월 30일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미제 사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한 경우 많은 경우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DNA 분석 등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가 찾아질 때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한 형사의 직감과 또한 그 직감을 믿고 끈질기게 몇 년간 노력해서 이 사건을 해결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어서 소개하고 싶었던 아티클이었고요. 어찌 보면 형사의 직감만 믿은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수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끈질긴 노력이 결과물을 얻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미제 사건 내용에 덧붙이기는 약간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는데 끈질기게 노력하는 게 어디에서든 참 중요한 요소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